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전. 지은이는 중국의 심리학자 후션즈입니다.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카네기.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관계 속에 머무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계는 나에서 출발한다. 나를 사랑해야 원활한 관계가 맺어지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진다. 20년간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상담한 끝에 불완전한 관계, 관계의 두려움, 불안, 단절과 회피, 피해의식은 모두 나에서 출발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자기 내면인 나를 돌아보지 않고는 관계는 절대 개선될 수 없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상대는 모두 가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의 상대라도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해치거나 피해 입히는 증거를 찾는다.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결정된다. 성장 과정에서 자주 혼이 났다면 스스로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긴다. 그래서 지적을 받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성장하는 동안 미움을 많이 받으면 상대의 표정과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불안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자신의 무력감이나 깊은 좌절감에서 나온다. 부모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어린 시절의 결핍을 성장한 뒤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 찾으려 한다. 나는 어른이 되어서 이성 친구를 사귈 때면 무의식적으로 엄마와 비슷한 사람을 찾았다. 표정이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런 상대와 사귀게 되면 선물을 사주거나 여러 방법으로 잘 해주었다. 애인이 밝은 표정을 짓기만 해도 만족하고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겨졌다. 상대의 표정에서 슬픔이나 우울함이 묻어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상대의 기분이 풀어지지 않으면 절망감을 느끼고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여기에는 심각한 인지적 편차와 논리적 오류가 있다. 첫째, 상대의 감정이 자신과 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상대의 모든 감정이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어린 아이만이 상대의 모든 감정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 심리학자 우주홍은 남자가 연애할 때 엄마 역할을 대신해줄 상대를 사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기 내면에서 간절히 원하는 이성상을 제시하는데 무의식에 내재된 엄마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상대가 이에 호응하면 쉽게 변하지만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 책임을 모두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둘째, 상대와 하나가 되려는 점이다. 상대를 자신이 꿈꿔왔던 사람으로 만들고 항상 관심을 받아야만 둘 사이에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셋째, 자존감의 높낮이가 다르다. 자신이 바라보는 상대를 추측하거나 단정하지 말자. 추측은 실제 사실과 맞지 않을 때가 많다. 독립된 인격이란 무엇일까? 자신이 무엇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일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일이 나의 것이고 어떤 일이 남의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독립적인 인격은 자기 감정을 정상적이든 아니면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상실감이든 스스로 처리하고 직면하려 한다. 자신의 과업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도와주기만 할 뿐 자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믿는다. 나르시시즘은 순수한 나르시시즘과 부정적인 나르시시즘으로 나뉜다. 후자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받아도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이 직접 내리는 평가만 인정하고 외부의 목소리는 배척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성장 과정에서 안전한 애착 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타인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차관점에 주시하자. 첫째,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은 상대를 수용하면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납을 받는다. 만약 남들이 완벽한 나의 모습을 좋아하는 거라면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야 라는 긍정적인 자기 합리화도 좋겠다. 둘째, 자신에게 의존성이 있는지 점검하자. 만약 남에게 강하게 의지하고 싶어진다면 자신에게 나는 성인이다. 나는 스스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삶과 생명은 모두 내 것이다. 도와줄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나는 충분히 나를 보살필 수 있다. 라고 말하라. 셋째, 자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비롯된다면 자신을 자주 성찰하자.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타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를 타파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자신을 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비합리적 신념이다. 세상에는 그토록 완벽하게 공평하고 공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섯째, 정신적 독립을 유지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된다. 타인의 평가에서 정신적으로 독립하자. 심리학의 자아에는 사회자아, 이상자아, 거울자아 세 가지가 있다. 성숙한 사람은 이 세 자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세 자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사회자아란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귀는 일이나 일상의 관계에서 받은 조언이나 인정으로 자신을 판단한다. 이상자아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자아를 갈망한다. 마지막으로 거울자아는 서로에게 거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비교하는 것이다. 우수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비춰본 다음 상대보다 부족한 점을 생각한다. 비교 대상이 높을수록 상실감은 커진다. 거울자아는 스스로 더 나아지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이 예쁘고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는 것이다. 부정적 나르시시즘은 반대의 개념이지만 이 또한 자기 애착에서 발생한 자기애이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방식, 관점, 그리고 표정에만 관심을 가진다. 폐쇄적인 나르시시즘에 갇힌 사람은 갑자기 자기 말이 끊기거나 말하는 도중 칭찬을 들어도 침입적 행동으로 여긴다. 어떤 의도이든 순간적으로 자신을 폐쇄 상태로 몰아넣기에 당황스러워 하는 것이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말할 때마다 신경을 쓴다. 강연자가 청중의 시선이나 반응을 살피느라 강연 내용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너무 무기력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진다.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평가를 받고 싶어지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좌절은 성장의 촉진제이다. 좌절이 생명력과 공격성을 자극해
존재감을 키우도록 돕는다. 반면 좌절을 회피하면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깊은 두려움에 잠기게 한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가장 힘들고 연약하며 가장 수치스러운 경험도 털어놓는다. 그것은 전적으로 상대를 믿는 마음에서 나온다. 털어놓은 문제로 어떤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친한 사람 앞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이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자신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불신이 바닥에 깔려 있다.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지면 밖으로 열린 자신의 문을 닫아버린다.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며 쉽게 상처받는 자신을 불안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자신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심리로 마음을 닫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안심한다. 대인관계의 불신은 상처를 입힌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삶 자체가 구덕이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 라는 속담 같은 꼴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신뢰관계를 다시 정립해보자. 삶과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과 이어진다. 감수성은 외부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다.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고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쁘고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면 매우 흥분하는 것처럼 본능에 가깝다. 만약 감수성이 갈수록 약해지거나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면 오랫동안 자신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자기 감정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무심할수록 감수성은 떨어지고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대우한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신을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로 여긴다. 적극적으로 여러 사물에 대해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애인이 선물을 사줬다면 받는 순간 좋은 기분을 표정에 드러낸다.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은 자기 존재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털어놓아야 한다. 이른바 좋은 사람은 어떤 의미인가?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옳고 자신은 남에게 혜택을 주고 피해를 주지 않으며 남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좋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억눌러야 하고 남의 공격을 받더라도 선하게 대해야 한다. 좋은 사람은 반드시 다음의 특징을 만족시킨다. 첫째, 자존감이 높지 않다. 둘째, 자신의 관점이나 욕구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완전히 무시한다. 타인의 의지와 생각, 소망,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셋째,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반드시 혜택을 준다. 넷째,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그저 좋은 사람의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변덕스럽거나 화를 자주 내는 사람으로 보인다. 밖에서 자기 감정과 공격성을 억누르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다섯째, 좋은 언행에는 환심과 동시에 비난도 담고 있다. 여섯째, 남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양쪽 모두 진솔한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실한 관점과 생각을 감춰야 좋은 사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진정성을 배제하고 좋은 사람의 이미지만 형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자기 가치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자신의 할 일을 잘 수행했다고 여긴다. 열심히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치 가면을 쓴 채 좋은 사람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한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런 슬픔에는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 슬픔이다. 둘째는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슬픔이다. 셋째는 내 뜻이 존중받지 못한 슬픔이다. 인간관계 속의 갈등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어떻게 해야 주관적이고 독립적인 정신과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분리를 시도해보자. 자아가 성장하는 사춘기 때 아이는 엄마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세대 차이와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정서적 분리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다. 둘째,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히 감당하자. 선택의 과정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상응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도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자. 거기서 분리와 독립의 에너지가 발산된다. 셋째, 세상에 호기심을 품는다. 세상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색하자. 누군가 제시한 방식을 거부하고 부모의 세계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도 괜찮다. 계속해서 이 세상을 탐색하겠다는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시행착오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넷째, 사람 간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 간의 차이는 대부분 가치관의 차이이다. 어떤 가치관을 지녔든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옳고 그름의 차이가 없다. 자신의 가치관을 의심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고 여러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표현해보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내면의 열망을 떨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닥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갈등이 누구의 책임인지 규명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인드를 갖자. 어떤 성격을 가졌든 주변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거칠어졌다고 해서 자신이 외향적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조용해졌다고 내성적 사람이라고 성급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시각과 평가를 듣고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는 있어도 온전히 그렇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은 나쁘게 평가할 수 있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서로 모순된 평가로는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면 직접 관찰하고 이해해야 한다. 시선을 자신에게 두고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계속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자신에게 각양각색의 평가 꼬리표가 붙는다. 그 꼬리표들은 천차만별이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대다수다. 자신의 성격은 존엄한데 타인의 시선과 관점에 맞출 필요도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실로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직접 관찰을 시도해보자. 다음에 3가지 제안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꿈꿔보자. 첫째,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어떤 평가나 꼬리표도 붙이지 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살펴보자. 자기 모습이 시시한 것 같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둘째, 작은 걸음의 원칙을 견지하면 더 나은 자신이 된다.
작은 걸음의 원칙이란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라. 단 한 걸음의 변화하기란 불가능하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걸음의 원칙을 따라 이루어진다. 셋째, 성취감을 만끽해야 한다. 마음껏 자신을 감상하고 자신이 해낸 성취에서 즐거움을 얻자.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지지와 인정이 뒤따른다. 늘 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병이다. 첫째, 두려움이다. 세상이 자신을 외면할 거라는 두려움과 다른 사람과 맺어온 관계가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것이다. 자신이 잘못하면 상대가 자신을 떠나 혼자 외톨이가 될 거라고 믿는다. 둘째, 슬픔이다. 상대를 위한 희생이 기쁘지 않다는 뜻이다. 상대 앞에서는 기쁜 척하지만 이면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자신을 희생해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비로소 인정받는다고 확신한다. 장담컨대 억지로 감행한 희생에는 기쁨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는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을 성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을 성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찰하며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에서의 동기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다. 그 어떤 동기라도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지 말자. 안전을 추구하면서 자유와 성장을 바랄 수는 없다. 위험이 제거된 집안에 머무르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밖으로 나가 사나운 짐승이나 눈보라를 직면해야 한다. 성장에는 반드시 동기나 동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할 때 의욕이 생긴다. 성장하고 싶은지 아니면 안정권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지 자기 자신과 얘기해보자. 언제나 장벽은 높고 어려움은 크다. 겁내지 말고 변화를 꿈꾸는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하자. 더 나은 모습을 원해서인지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지 분명해야 한다. 맹목적인 성공을 이상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추종하는 인물을 무조건 따라해서도 안 된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이 있다. 삶은 자신의 몫이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실패를 이기고 다시 시도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자.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책임질 때 인생이 바뀐다. 평가받고 남에게 의지하려던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제 보호자는 없다. 스스로 선택하고 미래를 모색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한다. 특히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러하다.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구, 동료 등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바꾸고 싶어진다. 선의로 접근해 문제 요인을 개선시키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우려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대를 위해 도움을 주었다는 자기애적 만족을 얻는다. 세상에는 하기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남의 주머니에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머릿속에 내 생각을 담는 일이다. 친구의 성향을 바꿔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싶을 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자신이 제시한 좋음은 자기 기준에서 좋음이라는 사실이다. 자신도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기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변화를 강요하지 말자. 자신이 정한 옳고 그름으로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거나 사고의 방향성을 알려주어서도 안 된다. 남의 스승 되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이지만 섣부른 욕심이 관계의 단절을 부를 수도 있다. 친구가 생각하기에 믿고 따를 지점이 없는데도
가르치려 든다면 어이없고 황당하게 생각한다.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있다면 포기하라. 사람 간 경계란 너와 나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경계가 존재해야 서로 존중이 싹튼다. 인정하고 배려하게 된다. 상대를 바꾸려 할 때는 경계가 무너진다. 너와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할까? 남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4단계를 걸쳐 표출된다. 1. 상대를 나쁘거나 해롭다고 지적하며 평가한다. 2. 상대의 변화를 유도하며 철학적인 조언을 해준다. 3. 변화하려면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고 알려준다. 4. 변화하면 훨씬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한다. 변화 뒤의 모습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공수표이다. 남발되는 공수표를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 간에는 서로 큰 차이가 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알록달록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이들을 도와주거나 바꿔야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결국 나와 비슷한 인간만 양산할 뿐이다. 그런 상황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심리 상담을 할 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만약 상대가 도움을 청한다면 나는 그를 위해 거울을 만들어 자신을 보게 한다. 자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조언하지만 무조건 하나의 의견으로 조언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내담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고민하고 의논한다. 이것이 심리 상담의 정도이다. 지금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자. 첫째, 내가 타인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 둘째, 나는 왜 타인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바꾸려 하는가? 셋째, 그 변화에서 내가 얻을 유익은 무엇인가? 이 3가지 문제에 진지하게 답한 뒤 친구와 나의 관계를 돌아보라. 만약 상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를 인정해야 한다. 친구가 어려움을 토로한다면 주의 깊게 경청하고 마음을 다해 함께 고민하자. 무언가를 제안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당신은 옳다고 확신하지만 그에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삶과 앞으로 나아갈 길은 모두 그의 선택이어야 한다. 우리는 용감하게 자신을 열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자. 그렇게 해야만 외롭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면 심리 상담사와 소통해도 좋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쌓을 수 있다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자신을 잘 대접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모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능동적으로 선택하면 옳고 그름이 없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아도 책임진다는 각오를 세워야 한다. 관계를 이어가며 해를 입히고 모욕과 모함을 즐기는 상대가 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이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제대로 된 관계 위에 자신이 똑바로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상대 없이도 바로 설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들어야 한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이는가?
총구를 자신에게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가? 이는 착각일 수 있다. 사람들 개개인은 다들 바쁘다. 누구를 겨냥할 시간이 없고 자기 일조차 감당하지 못해 허덕인다.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만큼 내가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도 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늘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란다.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좌절했을 때 감싸주고, 인정이 필요할 때 인정해주고, 자랑하고 싶을 때 열정적인 관중이 되어 칭찬해주는 완벽한 상대를 구한다. 이는 아기가 엄마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다. 상대가 자기 고통을 해결해주고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는 유아적 심리이다. 매우 비합리적인 기대일 뿐이다. 깊은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다음의 몇 가지 장애물을 살펴보자. 첫째,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너무 의식한다. 둘째, 인간관계의 트라우마이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면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서 전전긍긍한다면 나는 당신이 두렵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셋째, 경쟁과 적대를 구분하자. 인간관계는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경쟁과 적대감으로 나뉜다. 우호적일지라도 경쟁이 깔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런 소통의 방식은 결국 비난으로 변한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란 진정으로 상대의 필요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가 무기력한 감정을 느낄 때 그를 도와주고 곁에서 응원해주면 된다.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슬퍼하면 의지와 힘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타인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만 신경을 쓴다면 결국 상대는 보지 못하고 자신만 보는 것이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슬픔,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고통, 자기의 좌절만 보게 된다. 자신만 존재하고 마치 상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상대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도구가 된다. 하지만 누구도 도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관계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떠난다. 인간관계를 깊게 만드는 비밀의 열쇠는 진심에 있다. 진실한 모습이 답이다. 그러면 세상이 생각보다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관계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그래야만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상처나 어려움, 갑갑함을 풀어주기를 기다리지 마라. 자신이 먼저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느껴야 한다. 과거와의 이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을 찾아주는 사람도 없다. 혼자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찾고 검증하고 경험하는 긴 과정을 거쳐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과거와 작별할 수 있다. 무작정 과거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며 까다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만 선택하면 된다. 관계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용기가 필요하다. 실수하거나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봐야 한다. 그로 인해 인간관계는 점점 개선되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다. 진실한 감정으로 교류하면 궁극적으로 삶이 아름다워진다. 지금까지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이 말은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이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지 등의 여부가 행복과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90년 동안 시골에서 혼자 잘 살고 계시는 큰고모님이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동네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대도시에서만 산 저에게는 동네 이웃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평균 수명 연구를 보니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서비스의 차이였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아플 가능성이 높아지니 의료 서비스가 좋은 대도시 지역에 사는 것이 수명과 건강에 유리한 면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건강해져야 타인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병적인 상태라면 병적인 인간관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혹은 몇 년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도 결국은 관계 지속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는데 마음이 아픈 친구들의 경우 태도와 행동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을 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또는 기대감 같은 미래 예측이 점점 사라지면서 서로 소원해지고 결국은 연락이 끊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보니 인간관계의 친소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그때의 시절 인연도 크게 작용하죠.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뜻이 맞고 길이 같으면 의기투합하고 서로 뜻과 길이 달라지면 소원해질 수도 있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저 나름의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항상 실천하지는 못해도 유념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는 면대면 얼굴을 마주보는 만남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설과 추석 두 가지 명절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라도 1년에 최소 2번은 얼굴을 봐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얼굴을 마주해야만 인간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3년째 계속된 코로나19 시국은 우리의 몸 건강보다 정신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국과 사회적인 거리두기 탓에 어린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 눈에 띄게 저하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를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년째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현상 또한 사라지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반드시 특정 연령대에서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을 통해 배우고 발현시켜야 하는 성격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폭풍은 그 세대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오랜 시간 후에는 간접적이지만 거대한 피해 양상으로 우리 사회에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 취약 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 청소년이었던 집단으로 분류해서 집단 놀이나 집단 체험활동, 상담 서비스 등을 대폭 제공하여 그 세대가 사회성과 심리적 안정성, 집단적 협력의 문화를 체험하게끔 최소 몇 년간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시간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집단적으로 놀 수 있는 기회와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또한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호흡기나 면역력의 약화도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중보건적 차원의 연구와 대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야외에서 어울려 마음껏 놀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어른 세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영화에서 고아원 원장이 축구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죽으면 썩을 몸, 아끼지 말고 놀아. 휴일에 아내가 저를 집에 두고 혼자 놀러 나갈 때면 짐짓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죽으면 썩을 몸, 아끼지 말고 놀아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왠지 기분 나쁘다며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신나게 노슈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의 면대면 만남에 이어 두 번째 노하우는 함께 식사하기입니다. 야생 동물들이 다투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이거나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함께 밥을 먹는 행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 가능하면 식사를 하는 걸 선호합니다. 식사 시간이 지났거나 여건에 맞지 않아 차만 마시게 되면 참 아쉽죠. 밥을 먹을 때 인간은 무의식 중에 경계심이 해제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체하기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인간은 가장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더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평소 식사할 때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는 걸 저는 무척 싫어합니다만 어떤 점잖은 어르신과 단둘이 식사할 때 그분이 낸 쩝쩝거리는 소리는 어쩐지 그분과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소식하는 분인데 저도 소식한다는 말을 듣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를 보고 소식한다더니 왜 이리 많이 드시냐고 웃는 겁니다. 그분에 비하면 저는 대식가였던 셈이죠. 비빔밥을 만들어 함께 먹는 것은 같은 생명을 나눠 갖는 것과 같아서 마치 한 어머니 젖을 먹은 형제처럼 친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면대면 만남, 함께 식사하기에 이어 마지막은 스킨십입니다. 악수부터 시작해서 허그, 대화 중에 팔다리나 어깨, 등에 대한 가벼운 터치입니다. 이성 간엔 어렵지만 동성끼린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보통 스킨십에 대단히 인색한 편입니다. 남미나 남유럽 등에서는 껴안고 서로를 만지고 뺨을 부비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죠. 저는 그것이 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접촉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뻣뻣한 AI 로봇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허그라도 할라치면 질겁했고 악수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바닥 위생에 저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악수를 해야 할 상황에 가까워지면 손소독제나 물티슈를 준비해서 악수 직후에 은밀하게 닦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처럼 손소독제나 물티슈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사람들은 기이하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특히 초소형 손소독제나 작은 분무기에 나눠 담은 소독용 에탄올을 보면 상대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죠. 그들 눈에 아마 제가 강박증 초기 정도로 보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코로나가 좋은 점도 있는데 손 위생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마스크까지 쓰니 감기와 독감 발병률이 뚝 떨어졌다고 하죠.
공중 화장실에서 목격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대변을 보고도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체감적으로는 7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저씨지만 다른 아저씨들과 악수하는 걸 지금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변 후에 손을 씻으라는 것은 손에 똥이 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장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이 손바닥, 특히 손가락에 묻기 때문입니다. 그 세균들은 금방 문 손잡이나 얼굴 등으로 옮겨지고 결국 우리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실험 결과 대변 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불과 몇 시간 내에 그 세균들이 주변 사람들의 입속에서 발견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손에 직접적으로 똥이 묻지 않았더라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그 세균들이 제거됩니다. 부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용변 후에 꼭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악수로 옮겨지는 세균은 허그나 심지어 키스로 옮겨지는 세균보다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예법은 악수가 아니라 손을 합장하고 정중하게 상체를 숙이는 것이지만 지금 세상은 악수를 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므로 모두가 손 위생에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면대면 만남, 식사, 그리고 스킨십까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 유지 방법 3가지 모두가 코로나로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혹시 어떤 인간관계 유지 비결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